너희 가족들은 내 평판을 원했고 나는 너희 경제력을 원했던 거야. 이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는 그저 서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62일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전 그저 한 여자를 사랑했던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34살 먹은 남자고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입니다. 별로 특별한 직업이 아니지요. 20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15살 때 여인 후 혼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생각은 못했어요. 대신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이 뭐인지, 안전이 뭐인지, 책임이 뭔지 말이에요. 작년이 저에게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강남 재개발 사업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게 됐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했어요. 월급이라는 게 처음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마다 강남 라운지 35층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수백 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들 사이에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 말이었어요. 돌이켜보니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제 친구 박진호가 소개해줬습니다. 변호사 친구거든요. 너 같은 놈도 사람이 필요하다며 웃으면서요. 블라인드 미팅이라고 불리는 사진도 안 본 누군가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뭔가 나올 거 있겠나 싶었거든요. 종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얀 테이블, 검은 의자.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새 셔츠, 다듬은 손톱.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익숙한 남자의 정장은 항상 어딘가 부자연스럽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광고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검은색 롱코트, 소트하게 정돈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계산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외형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 기대를 훨씬 넘었거든요. 정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은입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받아 중얼거렸어요. 정하은. 이름도 예뻤어요. 그리고 그 뒤의 말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고요. 현재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그 말이 제게는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못 갔던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제 인생에서는 감히 꿈 꿔보지도 못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사업에 대해,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사실 제가 이해하는 대부분은 그녀의 설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도 좋을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제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하은을 만나신 후 일주일 뒤에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의 거실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경숙, 60세, 25년을 교사로 일한 저의 어머니. 거실 소파는 고급스럽지만 앉으면 불편했어요. 모든 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르치는 일에 능했어요. 아들에게도 말이에요. 이 정도 여자는 보기 드물어. 그리고 한국대학교, 너도 알지? 그곳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보통 훌륭한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눈 맞춰줬다면? 어머니는 이미 계산을 끝내신 거였습니다. 불행히도 그건 제 미래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신분 상승에 관한 계산이었습니다만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빨리 결혼해. 어머니는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왜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아들로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하은이라는 여자와 저는 정확히 2개월을 만났습니다. 62일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세웠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62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첫 선물은 자동차였어요. 차를 살 때 저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샀어요. 건설 현장 20년의 저축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정하은은 그 자동차 시트에 앉아서 웃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하은과 만난 지 2개월이 되자 저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빨리 결혼해라는 그 말이 말이에요. 아마 어머니는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신분 때문에 어떤 것들이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모든 재산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강남 33평 오피스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좋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저와 그녀의 첫 공간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제 인생의 모든 돈이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에서 저는 정하은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여기서 같이 살아줄 거지? 정하은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애교 가득 섞인 표정으로요. 응. 당연하지.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고급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양쪽 가족이 모두 참석했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제 친구들에게 계속 정하은의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신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이 있은 지 2주일 뒤,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자랑한 게 아니라 정하은을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한국대학교 출신이야. 알지? 그 학교. 어머니가 자랑한 건 저의 성공도, 저의 행복도 아니었어요. 그건 신분이었습니다. 여자의 학력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혼 오피스텔의 밤. 정하은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야경. 수백 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7시,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건설 현장은 새벽부터 시작되거든요. 정하은은 늦게까지 자곤 했어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이라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녁 6시쯤 되면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혼집 문을 열면 그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없을 때는 회의가 길어졌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것들이 자꾸 걸렸어요. 정하은의 핸드폰이 울리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받곤 했습니다. 업무 전화인가 보다 했어요. 더 자세히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의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심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100일을 훨씬 넘기지 않은 어느 날입니다. 저는 강남 카페에서 박진호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친구. 우연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미팅을 끝마치고 잠시 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 진호야. 오랜만이다. 서준아, 마침 잘 만났다.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진호는 제 앞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서준아, 네 와이프 말이야. 내가 한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듣게 된 건데 학생 명단에 네 와이프가 없대. 뭐, 그리고 그 팀장으로 다닌다던 화장품 회사도 경영 악화로 사람들 다 나가서 직원이 남아있지 않다던데?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믿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보여. 박진호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서준아, 이건 단순한 거짓이 아니야. 기망이야. 법적으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어. 사기. 그 말이 제게는 너무 큰 말이었어요. 내 아내가 사기꾼이라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증언은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네 와이프랑 이야기 좀 해봐. 혹시 뭔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문제 심각하면 나한테 다시 전화 줘. 저는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어요. 정하은은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제 얼굴을 보고 정하은이 물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너 한국대학교 나온 거 맞아? 회사는 다니는 거 맞고? 제 말에 정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눈동자가 강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맞아. 틀려. 정하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봐. 진짜 학교랑 회사 다닌 거 맞냐고. 오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너 왜 거짓말을 했어? 그래. 나 거짓말했어. 오빠를 잡고 싶어서 좀 속였어. 정하은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뭐라고? 그게 무슨... 난 지방대 연기과 중퇴야. 지금은 프리랜서해. 돈도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상태로 나왔으면 오빠랑 어머님이 날 봐줬겠어?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냐고. 정하은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빠는 내 평판을 원하고 난 오빠의 경제력을 원했던 거야.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건 일종의 거래잖아. 거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 이거 사기야. 알아? 사기라고? 거짓말을 조금 하긴 했지만 난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그거 말고 또 뭐 있어? 숨기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다 말해. 빨리. 나 사실 빚도 조금 있어. 한 4,300만 원 정도. 정하은은 마치 이참에 잘 됐다는 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인 정미라였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사위, 많이 놀랐지? 우리 하은이가 요새 마음 고생이 많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네, 하은이 오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좀 어렵더라고. 돈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부풀려서 말한 게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사위도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황당했습니다. 그날부터 신혼집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어요. 정한과 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멀어졌습니다. 말도 적어졌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박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진호야, 다 거짓말이었어. 심지어 빚도 있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박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좀 자고 시간 될 때 내 사무실로 와. 만나서 얘기하자.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일상에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번호. 여보세요? 네, 이서준 님이신가요? 네, 저 금융감시센터라고 하는데요. 정하은 님 명의의 미상환 차용증 관련해서 그 순간 제 피가 식었습니다. 현장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회수를 진행 중인데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분이 계신 걸 보니 잠깐만요. 저 이 얘기 나중에.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그 전화를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정하은에게 말했습니다. 따로 살자.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정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 얼마나? 모르겠어. 일단 한 달. 왜 그러는 건데? 겨우 그 정도 거짓말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정하은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정하은은 움직이지 않고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에 가득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집안을 고소하자. 고소, 학력 위조, 사기 뭐 이런 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걸어. 감히 우리를 속여? 그럼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장 내일부터 변호사도 만나고 준비해라. 저는 가볍게 알겠다고 대답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하은은 문자만 계속 보내왔습니다. 엄마 약 사러 돈 좀 줄 수 있어? 생활비 부탁해. 언제 올 거야?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박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친구의 일하는 공간에 저는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와 정하은의 결혼에 관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박진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자 명단. 정하은은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 인사팀의 공식 확인서. 근무 기록 없음. 금융감시 시스템 자료. 차용증 3건. 총 4,300만 원. SNS 계정들. 정하은의 계정 간 불일치하는 정보들. 이것들이 다 증거야. 학력 위조와 기망으로 혼인을 성사시킨 거지. 그럼 이걸로 되는 거야? 기망에 의한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신분 위조, 채무 은폐로 인한 재산적 손해, 가능하다면 정신적 피해까지. 그리고 박진호는 저를 봤습니다. 정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저는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하은은 집에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울었나 봅니다.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 정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야. 너 거짓 신분으로 결혼한 거, 채무 은폐한 거. 이게 기망에 해당된대. 알았어.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나 변명할 거 없어. 내가 한 거고 내가 책임져야지. 정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진실 같았어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 변호사 잘 고용하고 소송 준비 잘해. 미안해. 정말. 거기까지만 듣고 전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의 조정실. 낡은 목재 테이블. 판사의 조정부장과 양쪽 대리인들. 정하은의 쪽에는 국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는 박진호였어요. 판사의 조정부장은 양쪽을 봤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짓 신분 제시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하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은폐 부분도? 네. 제 책임입니다. 박진호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 앞에 차용증, SNS, 금융 기록, 모든 게. 조정부장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청구인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5천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2천만 원, 총 7천만 원입니다. 정하은은 얼굴을 창백하게 했습니다. 조정부장은 정하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분할 계획을 제출하세요. 최소 3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첫 조정이 끝났습니다. 첫 조정이 끝난 후 사무실에서 박진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 형사 고소는 안 할 거야? 응, 그건 안 할래. 지겹다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리고 하은이가 뭔가 반성하고 변하는 게 느껴져.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아, 이건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야. 이건 너의 회복이야.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고마워. 법원 판결은 2달 뒤에 나왔습니다. 혼인 무효 처리, 손해배상금 총 5천만 원, 이자 없이 36개월에 걸친 분할 납부. 정하은은 매월 약 140만 원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강남 재개발 현장. 새벽 6시.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장이 아닙니다. 안전교육 강사. 그게 제 직책입니다. 새로운 기술자들에게 현장 안전을 가르칩니다. 20년의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20년을 현장에 있으면서 배운 건 하나입니다. 현장에서는 신분이, 학력이,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기술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와 마주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어느 젊은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배님.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하은의 어머니 정미라가 전화했습니다. 서준아, 미안하지만 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정미라와 따로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미라는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옷, 정돈된 머리. 미안해. 정말로 내가 우리 딸 거짓으로 너한테 피해 줘서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 정미라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금 말고 내가 따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어.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미라가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받아줘. 제발 최소한의 죄값이라도 치르게 해줘. 그녀의 말은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 있었습니다. 62일의 거짓. 그 거짓은 결국 법정까지 갔고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의 대가는 법원의 판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 타협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회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제2의 인생을 위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정의 첫 걸음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